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일요 포커스 순서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일요 포커스 순서입니다. 가을이 실종됐다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요즘 기후변화를 체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분석 아래 온난화의 주범,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탄소 배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도 이에 발맞춰 탄소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는 탄소 중립 시대 전남의 정책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서은수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전라남도의회 정의당 이보람이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익 상생나무 도시재생연구소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종익 상생나무 도시재생연구소장님의 왜 2050년 탄소 중립인가에 대해서 간략한 기조 발언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주변에서 탄소 중립, 넷제로, 그리고 탄소 제로 이런 용어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 정책을 국가 규범에 맞춰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좀 수립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탄소에 대해서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많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탄소를 어떤 분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물질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탄소는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대기 중에는 탄소가 순환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탄소의 양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 많아졌을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탄소가 많아져서 생겨나는 현상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폭염, 폭우, 한파, 가뭄 이 모든 것들의 원인 가운데 상당 부분이 기후위기, 즉 탄소 배출량의 엄청난 증가 때문에 그렇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탄소 배출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분명한 우려입니다. 그런데 탄소 그럼 중립은 왜 그러면 탄소 중립이라고 표현하는가? 애초에는 사실은 탄소 제로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가 0이 되는 것, 탄소가 없어지는 것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탄소 중립이란 말을 세웠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탄소는 끊임없이 인류가 생활하면서 또 자연계가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인류가 배출한 탄소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탄소의 배출량을 일정하게 줄여내면서 동시에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배출량이 있겠죠. 이 배출량을 숲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 탄소의 배출량과 탄소의 흡수량을 0으로 맞추기 때문에 이걸 중립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탄소 중립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탄소가 발생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들을 보면 일단 뭐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절대적으로 67% 발생을 하게 있고요. 그리고 발전, 그리고 수송, 그리고 농축산 이런 데서 사실은 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한다는 것은 이 영역들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은 고통과 함께 기회도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면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과정,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죠. 동시에 탄소 중립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에 관한 기본법 이렇게 해서 탄소 중립 기본법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식으로 탄소는 여러 가지의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규범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욱더 탄소에 관한 규범들이 강화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 또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부분은
숲이나 나무 가꾸기 이런 걸 조성해서 흡수하는 것. 그래서 이걸 갖다가 0으로 만드는 것. 배출량과 흡수량을 0으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 그리고 2050년까지 이렇게 만들자는 게 탄소 중립 2050이군요. 쉽게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수 본부장님, 이 전남은 아무래도 좀 놀라운 사실이요. 이 전남이 제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탄소 배출량이 전국 2위예요. 참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 이 지금 탄소 중립과 전남은 어떤 정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전남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곳인가요, 이게? 우선은 아까 후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저희들이 탄소 배출을 하면 양을 구분할 때는 뭐 도시명이다, 일상생활형이다, 뭐 여러 가지 산단형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전남은 이제 아까 충분히 뭐 짐작하셨겠습니다만은 산단형입니다. 우리 광양의 광양 제철소를 비롯해서 여수 산단 이런 쪽으로 여수 광양 그 산단 중심의 어떤 배출가스가 양이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탄소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제 전라남도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산단을 갖다 줄이는 것이 되겠고요.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이제 배경이라든가 그간의 교토 정서라든가 파리 협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렵게 전 세계 선진국하고 개도국 간의 의견 차이를 좁혀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간에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도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과 관련 그 의지를 갖다 표현하셨고 금년 말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또한 단체 차원에서는 선도적으로 지난 3월 달에 탄소 중립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 속에서는 이제 9,20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그다음에 2050년까지 100%를 갖다 줄이겠다는 이제 그런 그 계획, 의지를 담고 있고요. 그 속에는 이제 4대 분야, 우리 산업과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일상, 산림까지 해가지고 4대 분야 102개 과제 사업을 갖다 추진하고 있고 주요 사업들을 보면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폐쇄를 해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여수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그 저탄소 그린 산단으로 지금 개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쪽에 소비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그 알리백 어떤 산업 단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조성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신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단지, 그다음에 육해상 태양광 발전 사업.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린 수소 클러스터 구축이라든가 신안 여수 중심의 그린 수소 에너지섬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차, 탄소 제로 건물, 그다음에 나무 심기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전라남도는 저희들의 그 의지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그걸 또 실천해 나가는 것을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는 금년 하반기에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하고 지콘 가입이라든가 그다음에 UN 레이스 투 제로 이런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초창기 단계입니다만은 체계적으로 이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를 갖다 출범시키면서 우리 그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갖다가 설치하면서 기후 대응 기금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 실현은 이제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고요. 많은 시간과 재정 투입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국가,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 인식의 확산 이 부분이 관건이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2030년까지는 현재 9,200만 톤인 탄소 배출량을 2030년에 30% 정도 감축을 하고요. 이 감축을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광양만권 산업단지 뭐 대개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자, 이 정책에 대해서 일단 그 전남의 전체적인 탄소 중립 정책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우리 이보람 의원께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 부분은. 네. 방금 이제 서은 소국장님께서 많은 정책들을 그리고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위기감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남이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2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2위의 그 지위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2030년
이제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30%만 감축하겠다는 것은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지 않다. 이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가 COP33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이런 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COP33을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공언하는 것은 이것은 행사만 유치하겠다는 것이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실제적인 어떤 실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좀 세워야 하고요. 특히나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기업인 포스코, 이 포스코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13%를 배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스코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들은 CO2 포집 방식, 또 저장 방식, 활용 플랫폼 구축 이런 신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2030년까지 8년 남은 이 상황에서 30%라도 줄이려면 이런 신기술 개발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이것을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는 구체적인 것을 좀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많이 아쉽고요. 가장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것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는 50% 정도는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 목표 설정이 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2050년까지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초반에 50%라도 줄여야 후반기에 나머지 50%를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줄이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또 생산 그런 경제 기반이 좀 조정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항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저항이.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포괄해 가려면 후반기가 더 힘든데 지금 30년까지 요 30%만 감축하겠다는 것은 중립으로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다라고 네. 보여지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 이보람 의원께서 지금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하고 넘어가죠. 지금 전남의 정책, 탄소 중립 정책 위감이 없다. 그리고 포스코 광양이나 산단의 어떤 신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갖다가 탄소를 줄일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기술 개발에 시간이 걸릴 것이니 지금 당장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2030년까지 30%는 너무 소극적이다. 50%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는데 우리 김종익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남의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특히 2030, 2030년까지 30%를 줄이겠다는 것은 사실은 기존의 계획인데 정부가 최근에 와서 2030 4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3%의 것을 그러니까 23%를 얘기했을 때는 전라남도 정책이 혁신적으로 보여지는데 정부가 이미 2030 40%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전라남도가 30%를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전국 2위의 배출량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 에너지, 청정 산업, 청정 생활, 청정 산림 이렇게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가는 것은 이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그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라남도 RE100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4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전체 제조 과정의 에너지를 쓰겠다는 게 이제 RE100입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이렇게 해서 RE100인데 이렇게 되려면 에너지 공급과 산업계의 장치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인 이런 협력 기술들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이게 과연 2040년까지 가능할 건가? 이걸 가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뭐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구체성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정책 전반을 보면 슬로건은 잘 잡았는데 저는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조금 도에 좀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도 정책과 시군 정책이 따로 갈 수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시군 정책이 없습니다,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도의 정책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보면 국가계획, 도계획, 시군계획이 다 연계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시군에서 어떻게 할지, 특히 다량의 배출을 하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농촌 지역에 있는 곳은 어떻게 산업 특성이라든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군 계획이 작성되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도의 정책에는 이 점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하나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근본적으로는 또 하나는 도의 정책이 좀 공허하다는 느낌을 받는 건 너무 기술적인 용어 중심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민들이 볼 때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이게 내 삶하고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 점에 대한 고민을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성이 떨어지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도 정책만 보일 뿐이다. 탄소 중립.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이제 이 세부 내용은 뒤에 지금 토론할 주제들이 있으니까. 얘기할까요? 예, 아니 지금 할 토론 주제는요. 네. 우리 전남이 2030 탄소 저감 30% 어떻게 보나 이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군 정책과 뭐 신재생 에너지 문제 뒤에 좀 더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고요. 자, 먼저 우리 이왕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2030 30% 감축 목표 전라남도. 지금 우리 두 분께서는 이 정도는 너무 소극적이다. 50%까지 가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전라남도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굳이 이제 수치로 계량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로드맵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그 의지를 표현 부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최근에 그 좀 30% 미만, 저희들도 정부보다는 당초에 이제 수치로만 이야기한다면요. 당초에 30%를 잡았을 때는 정부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었고요. 정부가 이제 최근에 다시 탄소 중립 2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0%까지 이제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한 대로 저 잘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정책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식이라든가 공감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련된 연구 용역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 대책을 갖다가 우리 이보람이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 액션 플랜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작성해 나갈 거고요. 그 속에 아까 말씀한 대로 목표 30%를 갖다가 40%로 최소한 정부 정책 이상은 담는 그런 부분을 갖다 담아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어서 우리 그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우리 김종익 소장 지적하면서 전남의 탄소 중립 정책은 있고 시군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부분은 실제 이제 맞습니다. 그 지적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비전 선포를 하면서 연구 용역을 거쳐서 내년에 이제 대책을 갖다가 좀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시군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늦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다행히도 내년부터서는 시군도 관련된 그 탄소 중립 대책을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직접 주면서 관련된 지역 여건에 맞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여건에 농촌형이든 산단형이든 간에 그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관련 대책 수립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의당에서는 최근에 이거 지역 대책, 시군 대책이 없다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남에 지금 용역을 해서 시군에도 그 용역비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예, 저희 정의당 전남도당에서 지난 9월에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에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을 하는 것을 제안하고 그와 관련된 계획을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6개 시군만 답변이 오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답변이 없었는데요. 그 6개 시군에서 답변을 한 것도 보면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이 탄소 중립 세부 계획이 나오면 수립할 계획입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내용은 없고요. 네. 자세적인 내용은 없고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그걸 보고 나서 시군은 맞춰가겠다. 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탄소 중립을 실행하는 단위는 시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아직 그 계획을 좀 초보적인 것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놀라웠고요. 아주 초보적인 저희가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동차를 놓고 다니는 그런 날을 좀 정해서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거라도 좀 계획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군의 고민이 지금
전무하다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군 계획이 전무하다고 했는데 김종익 소장님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김 소장님께서 시군 대책이 저희 없다라고 하고 지금 용역을 이제 지금 할 뭐 비용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시군이 대책을 마련할 때 이런 정도 내용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예, 용역을 맡기는 건 뭐 당연하겠죠. 공무원이 직접 작성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용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걸 먼저 고민해야 되죠. 시군에서 발생이 되고 실제 탄소 배출을 또는 탄소 흡수를 어디까지가 국가 기능이고 어디까지가 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디까지가 시군이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게 가르마를 타야 되냐면 저는 도가 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고 대기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어느 군과 시의 경계를 뛰어넘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가 기획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갈등 관리를 하거나 그리고 정책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탄소 중립의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영역조소 도는 도계획이 있고 시군계획은 알아서 해라. 물론 뭐 탄소 중립법에 의해서 시군계획 도계획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처음부터 같이 가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탄소 배출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어떻게 산업 발달을 지역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맞출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탄소 중립하는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성장 동력이 될 거고, 그러면 어떤 곳은 혁신 성장이 이루어져서 잘 살게 되고, 어떤 곳은 탄소 중립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해서 오히려 후퇴할 거다라는 우려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시군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탄소 중립의 녹색 성장화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일종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뭐 공기가 순환하는 거잖아요. 어디 경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아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예. 그것은 뭐 아까 뭐 원론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을 거고요. 다만 또 우리가 여기서 어떤 뭐 이상적인 어떤 예.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까처럼 시군별로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했지만 오히려 이제 저희들이 보면 저희 여건이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초창기에 오히려 속도를 내면서 후반기에 어떤 공감대라든가 저항 이런 부분을 갖다 합의를 이룩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은 우리나라 현실 여건 자체가 좀 일천하다. 탄소 중립 이 관련해서 그러면 공감대나 인식 확산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년 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면서 어느 정도 인식이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는 오히려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재정 투입, 기술 공정 개선 이런 것들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어느 것이 지금도 확실한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을 다 감안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면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보람이 의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여수산단하고 광양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 뭐 이거 신기술을 이용해서 뭐 포집하고 뭐하고 하는 것 이전에 좀 더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좀 더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대응 체계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직은 또 우리 그 소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조금 뭐 또 잡히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을 하고 있냐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 전남의 배출량의 한 80에서 85% 정도를 여수 광양 산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 그 저탄소 지능형 산단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친환경 산단으로 탈바꿈해 나가겠다.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조 2천억 원을 갖다 투입을 해서요. 두 번째는 특히 이제 그 산단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은 주로 철강 석유화학 산업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탄소 중립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해 나가는 데서는 이제 지난 5월 달에 주력 산업의 어떤 탄소 중립 전략을 갖다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주로 이제 탄소 포집 실증이라든가 에너지 저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R&D 산업을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연간 한 지금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800억에서 한 900억 정도의 R&D 이 관련된입니다.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R&D 부분을 갖다가 지금 예산을 갖다 반영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저희들이 보면 그 저탄소 산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광양만큼 그 탄소 중립 특화단지 조성과 그다음에 이제 식물성 원료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화이트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이런 것을 차기 대선 과제로 정부에 지금 건의를 해 나갈 지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보람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전남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산단 대개조 사업 등이 돼야 될 것인데 그 뭐 스마트 산단 또 청년 친화적 산단, 환경 친화적 산단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IT 산업 역시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력을 또 어디서 생산할 것이냐. 거기에도 화석연료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탄소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전남도가 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공세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19년에 그 포스코가 그 고로가스를 배출해서 그 도에서는 그 조업 중단까지도 예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는 그냥 그 꼬리 자르기식이 돼버렸어요. 그 봐주기식이 돼버린 거죠. 조업 중단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 그것을 좀 두고 봅시다라는 그런 그 결과를 냈는데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그 기업들을 추동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 전남도에 좀 더 그 확고한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 뭐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를 배출했을 때 강력한 규제를 해서 네. 좀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네, 그래야 지금 당장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탄소 저감 30% 2030 이야기는 이 정도 한번 해보고요. 이제 이번 주제는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이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탄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장님, 신재생 에너지 전환, 탄소 저감과 에너지 전환 문제점 관련해서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논란도 심각하고 지금 전남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에너지 전환을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앞에 용어가 있습니다. 잘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시면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자연에 대해서 공정해야 된다. 즉 자연 파괴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발전을 하려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환경 파괴는 불가피할 겁니다. 그런데 이 환경 파괴를 얼마만큼 작게 하면서 할 거냐. 이게 하나의 공정한 에너지 전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에너지 전환하는 과정이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자본의 어떤 이익으로만 돌아가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은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이게 또 하나의 공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정한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겨울에는 난방을 할 수 없고 여름에는 냉방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언제까지 국가가 방치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문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그런 소득을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 전환의 큰 문제, 큰 어떤 방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당장에 발생되는 문제는 소위 태양광 때문에 농지가 지나치게 잠식한다는 문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이거 지금 건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건 식량 안보 문제하고 완전히 180도 지금 모순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푸드 플래지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일 거냐에 대한 계획도 만들었는데 오히려 에너지원 만드는 과정에서 우량 농자가 잠식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또 풍력 문제로 해가지고 어민들의 어업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어족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또 한편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염전이 또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들을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가 아까 이브라임 의원께서 좀 안이하다라는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너무 안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고민들을 좀 지금부터 확실하게 좀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아까 도의 정책에 대해서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정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건 있는데 에너지를 실제로 뭐 겨우 마을 기업 수준에서 에너지 만들어서 에너지 회사 만든다 이런 정도 가지고 사실은 지금 발생될 수 있는 공정한 에너지 전환의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계속 이보람 의원의 문제점 들어보고 우리 서 국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말씀해 PPT도 준비하셨죠?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제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민원이 태양광 관련된 민원입니다. 네. 이 전남이 태양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전남이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반면 또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하는 것은 1위입니다. 예. 근데 그 신재생 에너지를 어디서 발전을 하느냐? 태양광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태양광이 처음에는 산림 쪽에 갔다가 이것이 점차적으로 농지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 농지로 내려오면서 지금 그 태양광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현황을 좀 보면요. 네. 무안군의 10만 평, 네. 그리고 영산강 주변의 농지는 거의 태양광으로 덮여 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농민들이 그 영산강 주변이 태양광 풍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이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이요? 앞으로 예정지를 보면 완도 약산에 한 50만 평, 예. 그리고 영암, 나주, 무안 이쪽에 한 100만 평 네.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영암군 3호읍과 미안면 간척지 500만 평을 태양광을 발전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또 시종과 군서면 이렇게 해서 한 650만 평을 영암군에 계획이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또 무안군 복길 간척지에는 70만 평이나 되는 그 농지가 태양광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태양광 광풍이 왜 전남에서 불고 있느냐?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20%까지 그 생산하겠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표를 그 채우기 위해서 농림부에 10기가를 할당을 해요. 좀 빨리 좀 진행해 주시죠. 예, 그러다 그 부분은? 보니 예. 그 할당량을 손쉽게 채우기 위해서 이제 네. 농림부에서는 간척지를 딱 본 것이죠. 네. 그러면서 법까지 개정을 합니다. 농지법을 개정하고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간척지가 우량 농지인데 염해 농지로 둔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벼는 그 뿌리를 한 10에서 20cm 정도를 내리는데요. 네. 염해 측정을 60cm 심해에서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더 보니 깊은 쉼터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더 네. 쉼터에서 채취해서 염도를 측정하니까 이 간척지가 염해 농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해 농지니까 거긴 태양광을 해도 된다라고 네. 이렇게 그 명분을 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지금 간척지에 많은 그 태양광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의 많은 이 산업단지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훨씬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건물 외벽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경련 회관이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케아 광명지점의 예. 지붕 위에도 태양광이 있고 또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 이면이 있습니다. 예, 사면. 사면. 거긴 이용하지 않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또 될 것이고 파리와 암스테르담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는 그 위에를 태양광으로 덮었습니다. 한 3.4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발전시킨다면 이 농지를 잠식하지 않고 염전을 잠식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너무 손쉬운 방법만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서은수 본부장님, 지금 우리 김종익 소장께서는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태양광 때문에 농지 잠식이 심각하고 염전도 심각하고 풍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민 생존권은 지금 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에너지를 쓰는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는 지붕에 태양광 시설도 전혀 없고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부분들 지적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우리 소장님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이렇게 실천해내고 또 수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까 지붕이라든가 건물 외벽, 그다음에 사면 또 뭐 기타 저희들이 방금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없애면서 최소화하면서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의 과제로서 또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정한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보면 지금 특히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농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바다 염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저희들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산지 부분은요, 그간에 이제 어떤 부작용을 거쳐서 거의 그 규제를 갖다 강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꼭 해야 된다면 이렇게 군데군데 산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대규모로 여건이 되는데 네. 어떤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다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농 같은 경우는 아까 농지 잠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보람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들도 아프게 수용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농지 전용보다는 그 기존의 좀 휴경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시 사용하면서 언제든지 다시 농지로 복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저기 REC 가중치를 갖다가 조금 더 높게 일시 사용화라든가 휴경지에 대해서 좀 높게 행하는 그러한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염전 부분은 뭐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또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의 안전 먹거리, 우리 전남의 대표적인 어떤 그 천일염을 생산하는 이런 곳인데 이러한 산업을 지켜나가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도 가급적이면 염전을 갖다가 태양광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정말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민 생존권 차원 부분은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잘 아신 대로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갈등의 양상인데 다만 이제 저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장 면적의 축소라든가 그다음에 배가 지나가는 그 통로를 갖다가 방해하고 있고 생태계 교란제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주민 수용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초창기 시작 단계에서 주민들의 목소리, 결론은 아까 어장 면적 축소라든가 기타 그 항로를 갖다 방해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담아져서 기업과 관과 회사가 같이 하면서 그 수용성을 높여가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이 가장 급선무이지 않냐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태양광 농지 전환 문제 관련해 가지고요. 완도 약산 태양광 그 도립 태양광 발전소죠. 예. 거기는 제가 직접 취재도 해봤는데 네. 예, 이보람이 의원 지적처럼 그 10cm에서 20cm는 그 우리가 그 절대 농지인데 거기가 절대 농지에서 10cm, 2cm, 8cm, 20cm 정도 쟀을 때는 염도가 그 태양광을 못하는 용도인데 60cm 이상 파버리니까 그 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돼서 거기가 그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네 마네 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자원부라든가 이런데 이런 문제점에서 도에서 좀 지적도 좀 하고 건의도 좀 하고 그런 적은 있나요 혹시? 앞으로 그런 또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충분히 어차피 모든 사업들이 주민의 어떤 수용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함부로 저희들이 강행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네. 부분에서 정부의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건의해 나가면서 현장하고 이 제도와 어떤 그 만나는 그 접점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신재생 에너지 전환 문제 그리고 탄소 저감을 하면서 가장 또 큰 문제가 고용위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두 분 중에 누가 좀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까요? 고용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질 거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새로운 고용의 기회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이 두 개가 같이 지금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하는 과정에서 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가 규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국가나 지방 정부가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산업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문제가 탄소 중립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수단을 하지 않으면 2050 넷제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실업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10년 후 정도면 대두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도 하고 있는데 5년 후, 10년 후.
특히 2030 뭐 40%, 2030 30% 이런 과정은 결국은 이 문제를 상당히 좀 유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또 탄소 중립을 에너지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이 만들어지고 그 원천 기술을 이용한 혁신 창업이 만들어지고 또 탄소 흡수라는 게 결국은 숲, 물 이런 데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또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산업이 또 유발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고용 위기가 이것 때문에 심각해질 거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실업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짤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고용의 기회를 확장시켜낼 거냐,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영리한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도가 특히 시군하고 좀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국가에 대해서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지금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 중립의 거대한 실험장처럼 돼버렸습니다. 전라남도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책임 있는 태도로 저는 정부에 대해서 이런 고용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보람 의원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예를 들면 우리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생산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기 라인이라든가 이런 공정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의 공정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일하던 그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그 숙제가 남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화력발전소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자리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산업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그 일자리가 그대로 보장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같이 모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서은수 본부장님, 우리 탄소 저감 정책,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수치적으로 고용 위기가 어느 정도 올지 뭐 계산된 건 없죠, 아직.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이 더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는 아직까지 뭐 어떻게 수치로 나타난 건 아닌데 상당한 고용의 변화는 예상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전라남도는 어떤 식으로?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저희들이 뭐 어떤 대책을 갖다 뭐 보다도요. 저는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드는 생각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산업 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이것이 고용과 실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비슷한 우리가 고민을 했던 적이 4차 산업 엊그제까지 4차 산업 고민할 때 이 부분을 또 거의 고민했어요. 거의 그리고 아주 다르지만 흡사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그런 문제니까 그 지점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산업적으로 보면 조선 철강 석유화학이 저희들이 이제 당면한 아까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이 고용을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단적으로 보면 조금 여기 장기적으로 장기라는 말이 기간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조금 인력 수급의 어떤 좀 감소가 생길 수 있다는 정도는 저희들이 좀 어떤 페이퍼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고용 상태 구조적 실업 어떤 피해 이런 부분을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향을 갖다 조사할 수 있게끔 건의도 하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탄소 중립으로 어느 정도 갔었을 때가 또 지금은 일천하게 아까 지적을 받는 대로 너무나 좀 얕은 단계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어느 정도 발을 담갔을 때 부분부터서는 특별 뭐 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쪽을 감안하면서 이 그 고용 충격을 완화해 나가는 그러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탄소 저감과 에너지 전환 문제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게 정책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탄소 중립이 정말 필요하구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자, 우리 마지막 발언을 우리 김종익 소장님부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우리 서은수 국장님까지 도가 말하는 시민 참여, 공감대 형성 방향까지 한번 들어보는 것을 맺은 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익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탄소 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 국가의
탄소 중립 대응은 사실 2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공공부문과 산업계, 시민사회, 그러니까 아주 공고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은 다시 또 돌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녹색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 얘기가 나왔다가 완전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10여 년 이상 아무것도 손을 대고 주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것도 집권 후반기에 탄소 중립 얘기를 꺼낸 겁니다. 국민으로서 매우 당황스럽고 공공부문, 산업부문도 사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적 합의기구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 거냐. 도의 탄소중립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구조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실행적 구조를 갖는 이 협치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특히 국민들에게 체감도 높게 되려면 국민들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에너지 전환도 해보고 탄소 흡수에 대한 캠페인도 자신의 소득원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금 도나 시군이 급하게 만들고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탄소 중립 과정을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체감도 높은 정책이 지금부터 빠르게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보람 의원님.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운동을 하면서 하루 그 자동차 안 타고 모든 활동을 해보기를 했습니다. 장보기 운동을 했는데요. 굉장히 불편하고 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행동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공감해야 되는 내용은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것을 좀 배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뭐 탄소 포인트제를 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자라고 한다면 그 전기를 안 쓰고 또 물을 안 쓰고 이런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불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지는 과정들에 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EU의 부집행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자식 그리고 손자들은 물과 식량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부터 경각심을 갖고 위기감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그것을 위한 그런 제도나 또 그런 거버넌스를 또 우리 행정에서 좀 마련을 해서 실천 행동들이 하나씩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선수 본부장님 지금 우리 전라남도도 탄소 중립의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맺은 말로요. 예. 저희들이 아까 우선은 우리 소장님이나 방금 나는 의원님이 생각했던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특히 이보람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제 개인적인 소신이 그렇습니다. 이 기후변화 대응에 여기에 어떤 국가적인 저희 어떤 업무다, 공적인 업무다 이런 거 떠나서 개인적인 어떤 소신을 말한다면 저는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당위성을 충분히 책임감을 갖고 이 선에서 인식에서 출발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쪽에서는 이제 아까 전기라든가 상수도를 갖다 줄이면 뭐 연간 많지는 않습니다. 1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탄소 포인트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점진적으로 늘려서 지금 23만 가구까지 좀 늘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탄소 포인트를 더 홍보하고 가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 아파트 이런 제도를 경진대에도 좀 붙이고 있고 관련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홍보라든가 교육을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수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탄소 사냥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도 더 자극도 하고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짧지만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동이 지나고 겨울에 접어들었지만 날씨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원인을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로 꼽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 에너지 전환도 중요하지만 이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은 직장, 가정, 공장에서 에너지를 덜 쓰는 노력일 것 같습니다. 추위가 본격화되는 요즘 가정에서는 내복을 챙겨 입고 공장과 직장에서는 온풍기 온도 설정을 조금 낮게 하는 작은 에너지 전략 실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